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켰다는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신천지 교주인 총회장 이만희 씨가 과거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경로를 쏟아내는 음성 녹취를 MBC가 확보했습니다. 이재명이가 엄청난 손해를 보고 목적 달성을 못할 것이라며 정치권 로비를 직접 지시하는 음성이 담겼는데요. 먼저 조건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되던 지난 2020년 초 신천지 안에서 집단 감염이 속출했습니다. 방역 수칙을 어기고 집단 모임을 가지면서 대규모 감염이 잇따랐던 겁니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신천지 총회를 폐쇄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어떻게 책임을 물을지 그 부분은 추후에 저희가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MBC가 확보한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씨와 핵심 간부 사이의 통화 녹취 파일. 통화 시점은 2020년 7월 검찰이 방역방해 혐의로 이만희 씨를 두 번째로 불러 조사한 지 사흘 뒤입니다. 이만희 씨는 이재명 지사를 향해 분노를 쏟아냅니다. 만약에 이재명이가 우리를 여기에 그렇게 끝까지 그리 한다면 자기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 목적 달성을 못해. 이어 자신들의 위세를 강조하며 이 지사를 이해할 수 없다는 식으로도 말합니다. 우리는 하루아침에 이 나라 전체에 지라시를 깔 수도 있어.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지. 안 그래도 될 것을. 차라리 그러지 말고 도로 포를 얻는 쪽으로 기울어져야 하지. 통화 엿새 뒤 이 씨는 구속됐습니다. 석 달여 뒤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 석방된 이 씨는 특별 지시를 내립니다. 국회의원들도 만나고 또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도 만나고 그리고 판사도 만나고 이렇게 해서 정치권과 청와대, 법조계까지 두루 접촉하라는 건데 극비리에 움직이라고 강조합니다.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나가면 되지 않겠나. 조용히 귀신도 몰리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 했다. MBC는 이 씨의 의도 등 해당 녹취에 대한 입장을 신천지에 물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조건입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신천지는 망한다. 윤석열을 밀어야 한다. 이렇게 위기감을 느낀 신천지는 이만희 총회장이 직접 지시해 조직적으로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키기 위한 작전까지 펼쳤다고 합니다. 신천지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이 본격화된 건 윤석열 피고인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결정됐던 2021년 무렵으로 추정됩니다. 원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3년 12월 신천지 간부들이 모인 텔레그램 대화방에 올라온 공지입니다. 앞으로 사흘 동안 필라테스 보고를 받겠다는 겁니다. 이후 대화방엔 이름과 연락처, 생년월일 등이 적힌 명단이 줄줄이 올라옵니다. 작전명 필라테스. 신천지가 신도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결과를 보고받기 위해 비밀리에 꾸민 프로젝트입니다. 당시 청년들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시키는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였거든요. 국민의힘 당원 가입이란 본래 목적을 감추기 위해 마치 필라테스 동아리 회원 명단을 보고받은 것처럼 가장했다고 합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마치 필라테스 동아리 회원을 뭔가 모집하는 것처럼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명칭을 붙인 거죠. 신천지 신도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은 2021년 무렵부터 본격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11월 구속된 지 석 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씨가 직접 지시한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전직 신천지 간부는 MBC에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실제로 당원 가입에 대한 그런 지시가 있었죠. 이 씨는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적극 지원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가 점지한 대상은 윤석열 후보였다고 합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 망한다. 윤석열을 밀어야 된다. 신천지 간부들을 통해 특정 후보를 찍으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고 합니다. 한명자에게 교육을 하거나 구두로 설명을 해준다거나 해서 그게 결국에는 저 말단 교인들에게까지 다 내려가요. 신천지 수사의 계기가 됐던 당시 경기도 측의 강경 대응을 이 씨가 잊지 않고 있었으며 수사기관 칼날을 무디게 할 방법을 찾고 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선 경선 기간 국민의힘에 신규 가입한 당원은 19만 명. 향후 수사에 따라 신천지 신도가 상당수 확인될 경우 파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원석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전직 간부들로부터 대선을 앞두고 조직적으로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녹취까지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구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교유착 비리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의 여러 교회를 총괄했던 전직 간부 최모 씨를 어제 9시간 반 동안 불러 조사했습니다. 합수본은 최 씨를 상대로 교단 내부 횡령 의혹과 함께 지난 2021년 신천지 내부에서 조직적인 국민의힘 당원 가입 지시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 씨는 코로나19 신천지 집단 감염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압수수색을 2번이나 막아줬기 때문에 우리 편이라는 분위기가 있었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신천지의 존립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기류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이만희 신천지 총재가 전국 청년회장, 부녀회장, 장년회장들을 불러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키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했는데 합수본은 교단 2인자였던 고모 씨의 음성이 담긴 관련 녹취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 청년회장이 잘렸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광주 청년들을 움직여가지고 국민의힘에 당 가입을 많이 했대요. 그게 실제 문제가 됐대요, 지금. 당시 당원 가입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는데 고 씨가 이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녹취도 있었습니다. 신천지 과천 본부 고위 간부들이 2021년 7월 구역장 이상 간부들에게 국민의힘 당원을 가입을 직접 만난 방식으로 지시한 사실을 폭로하였다. 근데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때. 근데 이미 했잖아요. 한 그렇지. 거가 그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합수본의 조사 대상 기간은 2021년 이전과 이후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내일 이만희 총재를 최측근에서 보좌한 경호원 이모 씨도 불러 조사할 예정인데 이 씨는 2023년 신도들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모집할 당시 명부를 작성하며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를 폭로한 인물입니다. 이 씨가 작성했던 군포지역 팀별 가입 명단 문서엔 탈당 재가입 필요라고 적혔는데 이는 이미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된 인원을 책임당원으로 등록하기 위해 재가입을 시킨다는 의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선대위 청년위 직능단장을 맡았고 한나라당 비상근 부대변인을 지낸 전 신천지 청년회장 차모 씨도 조사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합수본은 신천지의 조직적인 당원 가입 시도가 2007년 박근혜, 이명박 후보 대선 경선 때도 있었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구승우입니다. 이렇게 신천지의 정치 개입 관련 의혹이 쏟아지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신천지 의혹을 통일교 특검에서 함께 수사하자는 민주당 제안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검을 요구하면서도 국민의힘이 이렇게 나오는 건 과거 신천지와 보수정당의 끈끈한 관계 때문이란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피고인이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듭 막아섰던 사실도 다시 소환되고 있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교와 공천원금 쌍특검을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단식 엿새가 되도록 더불어민주당에서 반응이 없다며 이는 곧 부패를 자백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목숨 걸고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해서 하루하루 민주당에 답을 요구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답을 하지 않으면 국민께는 그 자체가 자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통일교 특검에서 신천지 관련 의혹까지 한꺼번에 수사하자는 민주당 제안에는 선뜻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일까? 일각에선 과거 신천지가 교세 확장을 위해 정치권, 특히 보수 정당에 접근해온 이력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002년 16대 대선 당시 교주 이만희 씨의 최측근이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선대위에서 활동했고 17대 대선에서도 신도 1만여 명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했다는 문건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신천지와 보수 정당의 유착이 본격화한 계기가 됐습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감염 확산의 중심지로 지목된 대구 신천지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2차례 반려했는데 이 은혜를 갚으려 2021년 대선 경선을 앞두고 신천지 신도들이 국민의힘에 대거 입당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그때도 저한테도 권유가 왔었죠. 당원 가입을 해라. 그리고 이제 대통령 선거에도
이제 누굴 뽑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줬던 거죠. 신천지가 대선 경선에 영향을 미쳤고 국민의힘도 이를 알고 있었다면 공직선거법 또는 정당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후보 선출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국민의힘은 선거보조금 400억 원을 반환하는 것은 물론 정당 해산 사유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천지 특검을 거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민의힘은 피하는 게 아니라면서 통일교 특검에 신천지 의혹을 포함하지 말고 따로 특검을 실시하자고 맞섰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회피하는 거 아니냐라고 프레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우리 당이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그대로 신천지 특검 합시다. 민주당은 정교유착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굳이 나눌 이유가 없다며 떳떳하면 통일교 신천지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비상 계엄을 선포합니다. 판사 어디 갔어? 윤석열 정부의 2인자였던 전 국무총리 한덕수 피고인의 내란 재판 선고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재판은 오후 2시부터 생중계됩니다. 먼저 송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와 함께 기각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선포문 받았는데 왜 안 받았다고 하셨습니까? 결국 내란 특검은 한 전 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묵인하고 방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엄 선포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것처럼 꾸미려 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행위를 하며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른바 법적 평가를 두고 법정에선 특검과 한 전 총리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과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두고 이상민 전 장관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된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국회에 계엄군이 투입된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냐는 재판부 질문에 한 전 총리는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출동을 했고요. 그걸 막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묻는 겁니다. 저는 국무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결국 그 국무위원에게 주어진 그런 국무회의라는 것을 통해서 본인들의 입장을 밝히고 해야 된다고. 한 전 총리는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면서도 계엄 선포를 만류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일이기에 어떻게든 대통령의 뜻을 돌리고자 노력하였으나 도저히 힘이 닿지 않았습니다. 특검 측은 내란을 막을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의무를 저버리고 내란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진행되는 선고는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자, 그런데 내일 한덕수 피고인에 대한 판결이 특히 주목되는 건 내일 재판에서 사법부가 12.3 내란 자체에 대한 판단을 처음으로 내놓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과연 사법부도 12.3 비상계엄을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는 폭동, 즉 내란으로 규정할지 내일 선고에 담긴 의미를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핵심 혐의 두 가지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입니다.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키는 걸 도운 공범인지 아니면 내란과 관련된 중요 임무에 참여한 일당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12.3 계엄 선포 당일 밤 한 전 총리의 행태를 구체적으로 되묻기도 했습니다. 혹시 피고인이 반대라고 명확하게 표시를 했습니까? 반대하는 취지죠. 그게 반대라는 단어를 썼는지 뭐 어떤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재고해달라는 말을 한글로 기억이 나고 네.
반대라고 말했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난다고 말씀드립니다. 판단을 위해 재판부는 먼저 12.3 비상계엄, 국헌문란 목적이 있는 폭도, 즉 내란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입법부인 국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계엄군을 투입한 행위가 내란이 맞다면 다음으로 한 전 총리의 관여 정도를 따져 유무죄를 가리게 되고, 내란이 아니라면 한 전 총리의 내란 관련 혐의는 자연스럽게 모두 무죄가 됩니다. 다시 말해 한 전 총리 유죄 여부와는 별개로 내일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실질적인 첫 사법적 판단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윤 전 대통령과 다른 국무위원들의 내란 사건 재판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회의에 참여 안 돼 재판을 받고 있는 국무위원은 모두 4명.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 무기징역을,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선 한 전 총리와 같은 15년형을 요청했습니다. 같은 심급의 다른 재판부 판결을 어느 정도 수용할진 각 재판부의 선택에 달렸지만 한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란 사태에 대한 사법부 판단에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민간인이 북한의 무인기를 침투시킨 사건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라며 엄정 수사를 주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보사령부의 지원을 받아 북한의 무인기를 침투시킨 의혹을 받고 있는 민간인인 오모 씨가 운영해온 인터넷 매체 2곳이 오늘 갑자기 폐쇄됐습니다.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의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한 민간인 오모 씨가 운영하던 인터넷 매체 2곳이 갑자기 폐쇄됐습니다. 오 씨가 국군정보사령부로부터 활동비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군경합동조사단이 정보사령부까지 수사를 확대하자 증거 인멸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남북 긴장이 악화되면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엄중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쟁 개시행위나 마찬가지죠. 북한 지역의 총선거하고 똑같잖아요. 멋대로. 근데 이런 걸 어떻게 과감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대통령은 개인이 멋대로 전쟁을 개시할 경우 처벌하는 법조항까지 따져 물었고, 특히 어떻게 민간인이 정보 수집을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겠다는 상상을 할 수 있겠느냐며 배후까지 철저히 수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민간인들이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수사를 계속 해봐야 되겠지만 거기에 국가기관이 연관되어 있다는 설도 있어요. 이 대통령은 북으로 넘어간 무인기를 놓친 건 우리 방공망에도 구멍이 뚫린 거라며 국방부 역시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전에 북한 무인기 침투 때도 그때는 적당히 추적은 일부는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북쪽으로 가는 무인기는 체크를 못하냐. 그 의심받는 측면이 또 있는 거잖아요. 보다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재검토 중인 원자력 발전소 신규 건설에 대해선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서라고 지시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2기와 소형 모듈 원자로 1기의 신규 건설과 관련해 합리적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난타전을 하더라도 충분한 토론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12.3 내란을 앞두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끌어올리기 위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 동원됐던 드론 작전 사령부가 폐지됩니다.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는 다른 부대와의 기능 중복을 고려해 드론사를 폐지하고 한미 간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합동작전 사령부를 창설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우주 안보 상황과 앞으로의 미래전 양상을 고려해 우주 사령부를 창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가덕도에서 흉기로 습격당한 사건이 국가공인 1호 테러 사건으로 지정됐습니다. 사건이 테러로 지명될 경우 관계기관의 재조사와 피해 복구 지원 등이 가능해지는데 여권에선 즉각 재조사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김정호 기자입니다. 총선을 넉 달 앞둔 재작년 1월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던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60대 김모 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을 찔려 이 대통령은 수술을 받고 8일간 입원했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부의 테러 지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경찰도 단독 범행으로 사건을 결론지었습니다.
사건 발생 2년이 지나 정부가 이 대통령 피습 사건을 테러 사건으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국회의원이자 제1야당의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살해하기 위한 범행인 만큼 국가의 권한 행사를 방해할 목적과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는 법적 테러 요건을 충족했던 겁니다. 정부가 개별 사건을 테러로 인정한 건 지난 2016년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처음입니다. K민주주의의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너무 그간의 조사와 수사가 부실했고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정부는 대테러 합동조사팀의 조사와 법제처 법률 검토도 거쳤다고 밝혔는데 회의에 참석한 국가정보원, 대통령 경호처 등 관계기관장 20명이 전원 찬성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 동기와 배후, 공범 등에 대한 재조사 가능성도 열렸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바로 이 대통령 피습 테러 사건 관련 TF를 구성해 배후와 공모는 물론 초동 조치 과정에서 증거가 인멸됐는지 여부, 이전 정부에서 테러로 지정되지 않은 경위까지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도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추가로 실시하고 선거 기간 주요 인사의 신변 보호를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복귀 후 처음으로 내일 신년 기자회견을 엽니다. 약 1시간 반 동안 진행될 예정인데 검찰 개혁과 통일교 특검 같은 국내 현안부터 연초에 있었던 중국, 일본과의 회담 결과까지 다양한 주제가 다뤄질 전망입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내일 기자회견 슬로건은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입니다. 신년사에서 올해를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힌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 회견을 통해 경제, 외교, 안보 등 분야별 구상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2026년이 성장의 대전환을 통한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이 되도록 이념과 진영을 넘어 국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가겠습니다. 기자회견은 국내외 기자 1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1시간 반 동안 진행됩니다. 연초부터 이어진 한중, 한일 정상외교 성과와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으로 부각된 한반도 안보 문제를 놓고 질문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미국이 반도체 관세를 지렛대로 한국 기업의 추가 투자를 압박하는 상황이나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과 EU 간 갈등 등 국제 정세에 대한 질문도 예상됩니다. 여기에 여당 내 1인 1표제를 둘러싼 이견,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문제 등 민감한 국내 현안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약속대로는 없습니다. 대통령과 기자 사이에 자유로운 질의응답이 오가는 방식입니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검찰개혁 후속 법안을 두고 여당 내부 반발이 분출하면서 당청 갈등설이 불거진 만큼 이 대통령의 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는 회견을 이틀 앞둔 어제 만찬을 함께하며 갈등설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이 반명이냐며 뼈 있는 농담을 건네자 정청래 대표는 우리 모두 친명이라 답하며 갈등설 확산에 선을 그었습니다. 1인 1표제와 검찰개혁 후속 법안 등을 두고 당내 의견 수렴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어제 신임 지도부에 이어 내일 저녁 신임 원내 지도부와도 따로 만찬을 가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정말 많이 추웠습니다. 낮에도 영하로 떨어져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는데요. 얼주가라고 하죠. 추운 날씨에도 차가운 음료를 주문한 시민은 오늘만큼은 후회할 수밖에 없는 추위였습니다. 차우영 기자가 오늘 하루 추위를 마주한 시민들 모습을 취재했습니다.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한파를 가장 먼저 접한 시민들 표정에서 오늘 하루 만만치 않겠다는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가장 따뜻한 외투를 골라 입었지만 몸속으로 파고드는 추위를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해가 뜬 뒤에도 체감 온도는 좀처럼 오르지 않았습니다. 코가 시린 느낌이 딱 숨을 들이켰을 때 바로 들어와가지고 한 손엔 따뜻한 커피를, 다른 한 손엔 손난로를 들어도 온기가 느껴지는 건 잠시뿐. 평소 추위에 강하다고 자신했던 한 시민은 아이스 커피를 산 걸 후회했습니다. 눈이 너무 시려가지고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폐가 아픈데요 지금. 아플 정도로 좀 찬 공기가 많이 들어오는 거. 24절기 중 마지막 24번째인 대한. 큰 추위라는 이름값을 톡톡히 했습니다. 최저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진 서울은 낮에도 체감온도 영하 8도에 머물렀습니다. 제주도 여행에서 어제 돌아왔다는 가족은 극명한 온도 차이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주는 너무 포근했는데
와보니까 이거는 기온차가 한 20도 나는 것 같아요. 오늘 몇 겹이나 입었어요? 4겹. 4겹 입었어요. 발 시리지 않아요? 너무 싫어요. 길가에 마련된 한파 쉼터는 도피처가 됐습니다. 추우니까 들어오긴 했는데요. 여기 들어오고 나서 정말 좋구나. 바람 막아주고 집. 노점 상인은 온몸을 감싸고 손난로를 쥔 채 추위를 견뎠고 포장마차 상인은 혹시나 발전기가 꺼질까 노심초사했습니다. 체감온도 영하 18도의 한파가 몰아친 강원도 춘천. 50m 높이의 구곡 폭포는 떨어지는 물의 흐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인근 농가는 얼마 전 태어난 송아지 건강을 챙기려 보온 등 방풍막, 온수급수기를 설치하며 사력을 다했습니다. 갓 태어난 송아지들은 송아지방에 놓아놓고 열전 등을 켜주면 그 체온을 유지할 수 있어서 일요일까지 이어질 걸로 예보된 최강 한파의 첫날. 그 시작은 생각보다 더 매서웠습니다. MBC 뉴스 차우영입니다. 네, 추웠던 오늘 이제 날이 저물며 추위는 더 맹렬해지고 있고 오늘 밤부터 기온이 더 떨어질 전망입니다. 서울 광화문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송서영 기자, 많이 춥죠? 네, 제가 2시간 전쯤부터 이곳 광화문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시민분들 만나봤는데요. 장갑을 끼고 털신을 신었는데도 손발이 꽁꽁 얼어서 아예 감각이 없어진 듯한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입이 얼어서 지금 발음이 쉽지 않을 정도인데 특히 바람도 많이 불고 있어서 퇴근길 시민들이 귀가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지금 광화문 기온은 영하 7도, 체감온도는 영하 12도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퇴근길에 나선 시민들도 목도리에 귀마개, 장갑까지 대부분 중무장을 한 모습이고요. 그럼에도 추위를 견디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도 곳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추운지 시민들의 말 들어보시죠. 너무 추워서 도저히 늦은 시간까지 밖에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최대한 일찍 스케줄 마무리하고 집에. 그리고 옷을 더 많이 껴입은 것 같아요. 평소에 그냥 뭐 이렇게 안에 이제 뭐 2개 정도 입었으면은 한 3개 정도 더 입는다든지 약간. 네, 보기만 해도 추위가 느껴질 정도인데요. 이번 추위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 네, 한파는 이번 주 내내 기승을 부릴 걸로 보입니다. 어젯밤 9시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경기 북부와 강원 산지 등에 내려졌던 한파경보는 잠시 뒤인 오늘 밤 9시를 기해 경기 여주와 광주, 강원 영서 등으로 확대됩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오늘보다 더 낮은 영하 13도로 예보됐는데 강추위는 모레 목요일에 절정에 달할 걸로 전망됩니다. 한파 대책 마련에도 분주한 모습입니다. 한파 재난 위기경보 수준은 주의 단계로 격상된 상태로 행안부와 서울시는 비상근무에 돌입했고요. 지자체들은 특히 한파 취약계층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설 동파에 유의해달라고 했고요. 도로가 결빙될 수 있으니 교통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장중 또 최고치를 경신했다가 하락 마감하며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정부는 이 국내 증시 활성화 환율 안정을 위해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증시로 복귀하면 양도세를 면제해주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습니다. 이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침없던 코스피가 5,000포인트 문턱에서 13일 만에 처음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의 관세 위협에 유럽 국가들이 보복 관세로 대응에 나서면서 관세 전쟁 우려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유럽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고 나스닥 선물 지수는 2% 가까이 빠지면서 곧 개장할 미국 증시 하락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코스피는 오히려 낮 한때 4,935를 찍으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못 올랐던 업종들의 수익률 키 맞추기 현상이 활발히 진행이 되면서 코스피 하락폭은 제한적인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투자 심리는 위축됐지만 정부 정책 기대감도 동시에 나왔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미국 주식을 팔고 국내 증시로 돌아오면 세금을 깎아주는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국내 증시와 환율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서입니다. 가령 해외 주식 1,000만 원어치를 사서 3천만 원이 됐다면 22%인 385만 원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그런데 국내 시장 복귀 계좌 RIA를 만들고 이 계좌에서 올해 1분기 안에
해외 주식을 팔면 양도세를 한 푼도 안 내도 됩니다. 한도는 매도 금액 기준 5천만 원까지. 하지만 망설이다가 6월 안에 팔면 80%, 하반기에 매도하면 50%로 혜택이 줄어듭니다. 세금 혜택만 보고 다시 미국 주식을 사는 꼼수 투자자에겐 양도세를 물리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RIA 계좌에서 미국 주식 3천만 원을 팔아서 세금을 면제받고 다른 일반 주식 계좌에서 1,500만 원어치 해외 주식을 산 경우에도 세금 165만 원을 내야 합니다. 다만 국내 주식이나 펀드 투자를 위해 현금으로 보유하는 건 괜찮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상반기 출시될 6천억 원 규모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세제 혜택도 확정했습니다. 투자금에는 최대 40% 소득 공제를 적용하고 배당금은 따로 떼어내 9% 낮은 세율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에게 노벨 평화상을 안 줬으니 평화를 생각할 의무도 더 이상 못 느낀다며 그린란드를 요구하는 속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동맹들에게도 그린란드와 관련한 합의가 안 되면 반드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다시금 동맹국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데요. 로스앤젤레스 박윤수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지키려는 유럽 동맹국들에게 반드시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방송 인터뷰에서 그린란드 합의가 안 되면 관세를 매길 것인가란 질문에 100%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한 것입니다. 그린란드를 빼앗으려는 이유가 실은 마음속에 따로 있음도 그는 실토했습니다. 노르웨이가 노벨 평화상을 안 준 것을 고려할 때 평화만을 생각할 의무를 더 이상 느끼지 않는다는 문자를 노르웨이 총리에게 보낸 것입니다. 노벨상을 안 줬으니 그린란드를 빼앗겠다는 듯한 말을 한 것입니다. 요나스 총리는 노벨상은 노르웨이 정부가 주는 게 아니라고 수차례 설명했는데도 저런다며 당황스러움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Han veldig opptatt av Nobelprisen, og jeg har forklart han lenge at den prisen deles ut av en norsk komité, ikke av en norsk regjering. 러시아 때문에 꾹꾹 참아왔던 유럽 동맹들은 더 이상은 못 참겠다는 반응입니다. Og der er det jo rigtig, rigtig vigtigt, at alle os, der tror på international retsorden, får sagt fra. Altså for at vise Trump, at den her vej kan du ikke komme længere nedad. 유럽은 미국에 930억 유로, 160조 원에 달하는 보복 관세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대 채권국인 점을 이용해 10조 달러 규모의 미국 채권과 주식을 팔아치우는 방안이 활용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옵니다. Wenn wir mit solchen Zöllen, die wir als unangemessen empfinden, konfrontiert werden, dann sind wir in der Lage zu reagieren. 금융시장에선 미국 자산 매도에 대한 우려가 나왔고 달러와 가치는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해 유럽 정상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올해 다보스 포럼이 그린란드 문제로 불거진 미국과 유럽의 갈등을 봉합할 마지막 기회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이렇게 미국이 관세로 압박하고 나서자 유럽은 특히 군사적으로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덴마크는 그린란드에 병력을 또다시 추가로 배치했고 유럽은 물론 캐나다마저 나토 중심으로 결집하며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베를린 이덕영 특파원입니다. 눈 덮인 활주로에 비행기가 착륙하고 군인들이 줄지어 내립니다. 덴마크가 지난주에 이어 그린란드에 추가로 병력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수도 누크에서 북쪽 300km 떨어진 지점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덴마크 육군 참모총장도 함께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프랑스, 스웨덴 등 다른 나토 회원국 병력과 함께 북극 인내 작전으로 명명된 훈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덴마크는 나토의 군사작전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린란드에서 감시작전을 펼치자는 공식 제안입니다. meget bevidst om den vanskelige situation, både rigsfællesskabet står i, men for den sags skyld også de udfordringer, der er i forhold til NATO. 덴마크 국방장관은 이어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도 만나 그린란드에 대한 유럽연합 차원의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미국이 그린란드 파병국을 보복 관세로 압박하는 가운데 유럽 국가들은 나토를 중심으로 군사적으로 결집하는 모습입니다. What we're doing right now is together with many other allies right now, we're doing what was called a reconnaissance tour in order to identify what kind of needs. 유럽이 아닌 아메리카 대륙의 나토 회원국
캐나다도 병력 파견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겠다는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고 보복성 관세까지 얻어맞은 바 있습니다. 미국의 위협에 시달리던 캐나다는 그동안 앙숙이었던 중국과 며칠 전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선언하고 관계 개선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런데도 미국 베선트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미국의 전략적 자산으로 보고 있다며 아예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동맹의 영토를 탐내는 트럼프의 욕심이 역사 깊은 대서양 동맹마저 뿌리째 흔드는 모습입니다. 베를린에서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최근 미국을 국제기구 60여 곳에서 탈퇴시킨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새로운 국제기구를 만들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엔을 대체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프랑스가 합류를 거부하자 또다시 관세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장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에게 프랑스산 와인과 샴페인에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으름장을 놨습니다. 트럼프가 추진하는 새로운 국제기구 평화위원회에 마크롱 대통령이 합류를 거절하자 이런 경제적 보복을 예고한 겁니다. 세계 최대 와인 수출국인 프랑스에게 고율의 와인 관세는 치명적입니다. 트럼프는 마크롱 대통령이 곧 자리에서 물러날 사람이라며 조롱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What I'll do is if they feel like Costco, I'll put a 200% tariff on his wines and champagnes and he'll join.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에 대응해 무역 바주카포로 불리는 광범위한 무역 제한 조치인 통상위협 대응 조치 발동을 주도하는 가운데 트럼프의 타깃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평화위원회는 가자지구 전쟁 종식과 관리를 명분으로 내세웁니다. 그런데 최근 세계 각국에 발송된 평화위원회 헌장에는 분쟁 지역의 합법적 통치 체제를 구축해 평화를 달성하는 기구라고 돼 있습니다. 가자지구에 대한 언급은 없고 활동 범위를 분쟁 지역 전체로 확대한 겁니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을 대체하겠다는 야심을 드러낸 겁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익명을 요구한 외교관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이 기구가 기존 유엔 체계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신 의장을 맡게 될 평화위원회에는 한국과 프랑스 등 60개 나라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중국도 미국의 초청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참여할지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장현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천원금 수수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연결합니다. 자, 박솔립 기자, 조사 아직 진행 중입니까? 네, 강선우 의원은 오늘 오전 9시쯤 이곳 서울경찰청에 나와 10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강 의원이 경찰 조사를 받는 건 지난달 말 김병기 의원과 공천 헌금 수수 사실을 놓고 대응 방안 등을 의논하는 녹취가 공개된 지 22일 만입니다. 강 의원은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을 만나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라고 강조해가며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것입니다. 저는 제 삶에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강 의원이 요구해서 직접 돈을 줬다는 김경시 의원과 나는 받은 줄 몰랐다는 강 의원, 두 사람 입장이 완전히 엇갈리잖아요.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 걸로 보입니까? 네, 간단한 수사는 아닙니다. 4년 전 벌어진 일이다 보니 CCTV나 통신 기록 같은 물증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당사자들 진술을 검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경찰은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사건 당사자는 강 의원과 김씨 의원, 그리고 중간 연결다리 역할을 한 강 의원의 전 보좌진 남모 씨 등 3명입니다. 앞서 경찰은 김씨 의원과 남모 씨를 각각 3차례씩 불러 조사했는데요. 김씨 의원은 강 의원과 남 씨를 함께 만나 금품을 직접 전달했다고 했고, 남 씨는 강 의원 지시로 차에 쇼핑백을 실었지만 돈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돈을 주고받았던 자리에 강 의원이 함께 있었다는 점에서 두 사람이 일치했던 건데요. 강 의원만 보좌관 단독 행동이어서 몰랐다는 입장인 만큼 증거인멸 우려도 있는데요.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경찰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조사를 마치는 대로
강 의원 구속영장 신청 여부에 대해 결론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이 내일로 다가왔지만 국회에서는 오늘도 청문회가 열리지조차 않았습니다. 자료 제출이 미비하다며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를 아예 거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국민의힘 내에서도 후보자 문제를 국민들에게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청문회를 야당이 보이콧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도 인사청문회 반대 이유를 자료 부실 탓으로 돌렸습니다. 이해운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부터 영종도 땅 투기, 서울 강남 아파트 부정 청약에 아들 병역 특혜 의혹까지 문서와 기록으로 검증해야 하는데 말뿐인 청문회는 열 수 없다는 겁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장에 입장이라도 하고 싶다면 야당이 추리고 추려엄선한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십시오. 그러면서 이 후보자에게 자진 사퇴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충분한 자료를 냈다며 국민의힘이 오히려 엉뚱한 자료들을 요구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가족 전체의 입원 및 정신과 치료 내역, 상식선에서 요구하기도 제출하기도 어려운 자료 요구입니다. 인사청문회 자체를 열지 않는 건 야당의 직무유기이자 국민 선택권 침해라는 지적입니다. 자료를 놓고 이어진 힘 겨루기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도 못하자 야권에서조차 아쉽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도 청문회에서 아무리 작더라도 추가 득점이 나오는 게 좋다고 보는데 국민의힘 재선 의원도 국민에게 후보자 잘못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청문회인데 야당이 보이콧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후보자 본인은 자진 사퇴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로 국민 판단을 받아보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 앞에서 검증하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국회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20일로 규정된 인사청문회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내일로 종료되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열흘 안에 청문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많지 않은 승객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차량을 훔쳐 달아났다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는데요. 조사 결과 전남 순천시의 간부급 공무원이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전남 순천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택시 한 대가 우회전하더니 갑자기 반대쪽 차선으로 들어옵니다. 택시는 연석에 올라탄 뒤 안전용 라바콘과 주차 차단기를 잇따라 들이받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을 이제 그리 가져오고 완전히 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곧 경찰차 2대가 주차장 안으로 진입합니다. 술에 취한 승객의 폭행을 피해 차 밖으로 나왔는데 승객이 택시를 훔쳐 달아났다는 신고를 받고 택시를 쫓던 중이었습니다.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차량을 훔쳐탄 뒤 이 도로로 도주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해 차 문을 열어보니 운전석에서 택시 탈취범은 자고 있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넘는 만취 수준이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4km나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성은 순천시청 소속 5급 사무관, 간부급 공무원이었습니다. 순천시는 곧바로 해당 공무원을 직위해제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공무원을 일단 강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추가 조사를 통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어릴 적 추억의 놀이 중에 술래잡기랑 비슷한 경찰과 도둑놀이 해보셨나요? 줄여서 경도라고 부릅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끼리 만나 이 경도를 하는 게 인기라고 하는데요. 사람의 온기, 인간관계에 대한 갈증이 인기 요인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최황지 기자가 놀이 모임 현장에 가봤습니다. 어제 저녁 전남 여수의 한 공원. 영하의 날씨에 강풍이 부는 텅 빈 공원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윽고 80여 명이나 모이더니 경찰과 도둑으로 나뉩니다. 경찰 11명 뽑겠습니다. 선착순 앞으로 일렬로.
서로 이름도 나이도 모르지만 완장찬 경찰이 도둑을 잡는 술래잡기 게임이 시작됩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당근 경도 게임인데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의 모임 기능을 통해 익명의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 술래잡기만 하고 헤어지는 겁니다. 요즘 핸드폰 게임도 많이 하니까 그런 걸 할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오랜만에 이런 걸 해보고 싶고 막상 또 해보니까 재밌고 자주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10대에서 20대 위주로 시작했다. 최근엔 30대나 가족 단위 참가도 늘었습니다. 평소에 이런 게임을 안 해봤는데 모르는 사람이랑 하니까 좀 더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당근 앱에 경찰과 도둑 검색량은 23배, 모임 일정도 수천 건으로 15배나 급증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인스타나 SNS에서 유행해서 시작했지만 이제 동네 이웃과의 연결고리여서 이웃들끼리 가끔 인사도 하고 SNS와 보여주기 문화에 익숙한 MZ세대의 놀이 문화란 분석도 있지만 온라인 소통에만 매몰된 현실에 대한 반작용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사람들끼리 관계가 많이 해체가 되고 이런 고독감을 또 느껴지고 그래서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만나러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과거의 공동체처럼 너무나도 이런 좀 강한 연대는 부담스럽고 게임이 끝나면 모두 같이 뒷정리도 하지만 뒤풀이 같은 친목 모임은 없습니다. 현장에는 물과 핫팩, 비상약품 등이 구비돼 있는데 운영자들과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시민 산책로나 광장에서 벌어지는 야밤의 술래잡기다 보니 소음과 안전사고 등 여러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극우단체 대표가 오늘 또 집회를 열었습니다. 어제 압수수색을 당해 집회 물품을 다 뺏기고도 아랑곳하지 않았는데요. 이 같은 모욕 행위가 반복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문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수원의 한 공원. 경찰이 평화의 소녀상 주변을 겹겹이 둘러쌌습니다. 한 극우 성향 단체가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기 때문입니다.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철거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녀상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모욕이 담긴 현수막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어제 이 단체 대표 김병원 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지난달 서울 서초구 정문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어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했다며 사자 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 씨를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집회 물품을 압수당하고도 다시 집회에 나선 김 씨는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누구의 명예를 어떻게 훼손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김 씨의 이런 막무가내식 행보를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오늘처럼 학교가 아닌 곳에서 집회를 할 경우 경찰이 금지할 방법은 없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처벌도 쉽지 않습니다. 사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유족이나 본인이 직접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이기 때문입니다. 김 씨도 이를 악용해 자녀 없이 별세했거나 이름이 알려지길 원치 않는 위안부 피해자를 주 공격 대상으로 삼아왔습니다. 비공개 할머니들 이름을 피켓에 막 쓰면 비공개 할머니들의 딸은 또 할머니 이름이 오르내릴까 봐 고소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이용한다는 거죠. 모욕은 이 같은 법과 제도의 허점 속에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위안부 사기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피해자 모욕 등을 더 강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에 계류된 채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이 6일째로 접어들면서 격려 방문이 잇따르며 당내 결속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장 대표의 입지가 강화되면서 대척점에 있는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적 궁지에 몰리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의 제명이 의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단식장에 야권 인사들의 발길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은 물론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까지 찾았습니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보수로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거기에 머리를 맞대고 6일째 단식으로 눈과 목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지만 장 대표는 이런 응원에 힘입어 반드시 변화가 올 거라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6일 만에 저한테 다가오는 공기는 새로운 느낌입니다. 봄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통해 당내 결속이라는 성과를 어느 정도 보이고 있는 건데 당장 난처해진 건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제명 의결에 반발하다 유감 표명까지 했지만 당 안팎의 관심이 장 대표에게만 집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전 대표 편에 섰던 소장파 모임마저 지금은 장 대표에게 힘을 실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필요한 것은 당의 통합입니다. 당 통합을 저해하는 어떠한 은행도 중단되어야 한다는. 심지어 한 전 대표가 장 대표와 함께 단식을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동조 단식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는 병원으로 가시라, 내가 이어서 하겠다 하는 이런 결기를 좀 보일 필요가 있지 않나.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당내 이슈를 빨아들이며 한 전 대표를 궁지에 몰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한 전 대표 측은 제명에 대한 소명도, 재심 신청도, 그리고 단식 농성장 방문도 모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결국 다음 주로 예정된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그대로 제명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한국 남성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은 무엇일까요? 암 통계 공포 이래 처음으로 전립선 암이 남성암 발생 1위로 올라섰습니다. 고령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데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서유정 기자입니다. 올해 68살 이모 씨. 지난해 12월 건강검진 후 정밀검사에서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치가 높아도 별 못 느껴 조직검사를 하니까 조직에서 암세포가 보인다. 81살인 안현순 씨도 전립선암 환자입니다. 소변 볼 때 이제 통증이 있고 병원에 한번 가보자. 그때 이제 암이 발견이 됐어요. 전립선암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1999년 암 통계 발표 이후 남성암 1위를 차지했던 폐암, 위암 등을 제치고 이번 2023년 조사에서 처음으로 전립선암이 1위에 오른 겁니다. 25년 새 환자가 15배 이상 급증하며 1999년 9위에서 순위가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이유로는 고령화 그리고 서구화된 식습관이 꼽힙니다. 노인 연령이 많아지면 이제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전립선암을 이제 우리가 서구화된 암이라고 그러거든요. 고지방식이 육식 이런 것들이 전립선암의 위험 요인으로 되어 있고. 전체 암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국내 암 환자는 273만 명으로 인구의 5% 정도. 신규 환자의 경우 25년 전의 3배 규모인데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이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대신 치료 성과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암 환자의 5년 상대 생존율은 73.7%, 전립선암이나 갑상선암은 생존율이 95%가 넘습니다. 중요한 건 조기 발견입니다. 암을 빨리 발견하면 생존율이 90%를 넘지만 전이 이후 발견되면 30%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전립선암 수술을 해가지고 건강하게 또 있는 사람들이 있고 저도 그러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국가암검진에 포함된 암은 위암, 간암 등 모두 6개. 전문가들은 다른 암들도 별도 검진을 통해 미리 관리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서유정입니다. 한국 야구의 미래로 불리는 문동주가 WBC 대표팀에서 남다른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승부처로 꼽히는 대만전 승리는 물론 메이저리그 야구장에 설 순간까지 상상하고 있는데요. 현지에서 김태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요즘 대표팀 훈련장에서 문동주는 분위기 메이커로 통합니다. 문동주! 화이팅! 되겠어! 캐치볼 하나하나마다 우렁차게 반응하고 선배들에게 질문 공세를 이어가는 것도 문동주입니다. 저 할 것도 지금 바쁜 상황에 그래서 이제 그만 물어보라고 좋다고. 최고의 선수들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의미 있게 남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흔치 않은 기회이기 때문에 최대한 형이 좀 귀찮더라도 뭔가 하나라도 더 얻어가고 싶은 마음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WBC 1라운드 최대 승부처인 대만전 등판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문동주. 3년 전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 대만을 상대로 펼친 6이닝 무실점의 금메달 투구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대만 상대로 나가게 된다면
좋은 기억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투구를 한다면 똑같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 지난해 가을 야구에서 구원 투수로 나서 162km의 광속구를 뿌렸던 만큼 WBC의 투구수 제한 규정도 새로운 기회라고 여깁니다. 전력 피칭을 한다면 저는 훨씬 더 자신감 있는 상황이고 제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던질 생각입니다. 그리고 1라운드를 통과해 꿈꾸던 메이저리그 마운드에 설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쿄돔도 크지만 진짜 더 웅장한 미국 야구장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합니다. 투수력으로 고민이 많은 대표팀에 문동주의 활약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번 WBC 무대에서 확실한 선발 카드가 돼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이판에서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이탈리아 세리에A에서 나온 원더골입니다. 힐패스에 이은 가마차기 골, 이 정도면 작품이네요.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영하 10도름이 또는 강추위에 남한강도 꽁꽁 얼어붙었는데요. 대기 상하층으로 찬 공기가 쌓이고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추위는 주 후반까지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3도로 오늘보다도 조금 낮겠고요. 한낮에는 영하 5도에 그치겠습니다. 이번 한파의 최대 고비는 모레 아침이 되겠는데요. 서울의 최저 체감온도가 영하 20도까지 곤두박질치겠습니다. 찬 공기가 서해상을 지나며 해기차로 인해 눈구름이 발달하겠습니다. 내일부터 호남과 제주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상되는데요. 호남 서해안 지역에 10cm 이상, 제주 산지 25cm 이상, 울릉도와 독도에는 30cm 안팎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영남 지역은 대기가 계속해서 건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아침 기온 보시면 서울이 영하 13도, 대전과 청주 영하 11도, 춘천 영하 15도까지 떨어지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영하 5도, 대구 0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다음 주가 돼서야 서울의 낮 기온 영상권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